네, 중앙 이슈부터 지역 이슈까지 탈탈 털어보는 시간, 털어보러 지역의 핵심 정치인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여수 MBC 창사 53주년 특집 토론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두 분과 함께 또 열심히 이슈들 털어보죠. 월요일에 연락을 저희가 또 나누고 나서 방송을 또 하고 나서 일주일에 또 두 번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는 또 즐거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구례 곡성을 서동용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국민의힘 순천 광양 구례 곡성 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8월 23일 수요일 저녁에 사전 녹화 및 녹음으로 진행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두 분이 또 워낙에 바쁘시고 해야 될 역할들도 더 많아지셨기 때문에 모시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월간 털어보러 이 창사 특집으로 또 마련을 한 만큼 두 분께서 또 나와주셨습니다. 의원님 그 왼쪽에 못 보던 배지가 또 달려 있습니다. 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노라고 적혀 있네요. 네. 이제 24일 날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방류 저지, 방류 철회를 주장하는 비상행동에 돌입을 해서요. 좀 배지도 달고 다니고 8월 23일 저녁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시민단체들 모두 모여서 촛불 행진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 박근혜 탄핵 때 그 첫 출발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의 촛불 행동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한 비장한 심정으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나서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천하람 변호사께서도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얼굴을 보고 있는데 네. 점점 좀 여위어 가시는 것 같아요. 더 빼야 되나요? 이게 라디오라서 뭐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제가 이제 그 순천에서 초등학교 1학년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왜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육아휴직을 많이 쓰시고 육아휴직 못 쓰시는 분들은 퇴직을 많이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장 많이 합니까? 되게 많이 하신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생아일 때 빼고는 왜냐하면은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이 그 학교가 굉장히 빨라요. 사실. 그렇죠. 예, 어린이집일 때 비해 가지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지난 한 달간은 방학이기도 했어가지고 네네 이제 계약을 했죠. 예,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좀 나아졌습니다. 학교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애한테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못하는 때가 더 많은데 네네. 그래도 방학 때는 조금은 놀아줘야 되니까 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몸으로 좀 열심히 놀았더니 약간 살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안쓰럽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또 두 분과 함께 창사 53주년 특집 라디오 전망대 털어불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사 특집으로 저희가 꾸립니다만 8월 월간 털어불어의 성격을 또 띠고 있기 때문에 8월 한 달은 또 어떻게 느끼셨고 어떻게 또 보셨고 어떻게 또 겪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서 의원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아주 바쁘게 보냈습니다. 좀 휴가를 못 간 건 뭐 거의 당연한 것이었고요. 8월 전국에 가장 좀 뜨거웠던 이슈는 역시 이동관 문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국회 교육위원인데 이동관 청문회를 대비하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로 차출되어 가지고요. 청문회 준비하고 또 청문회 치르고 청문회 이후의 과정들 좀 거치면서 굉장히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에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하느라고요. 되게 좀 바쁘게 지냈어요. 마을회관 쭉 다니면서 하는데 가면 이제 제가 혼자서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좀 소개를 하고 질의받고 답변하고 이러는데 한 4, 50분 걸려요. 4, 50분 계속 말을 하는데 이걸 하루에 한 5군데 하고 나면요. 정말 진이 빠질 만큼 힘든데. 그러겠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많은 질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기쁘게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내공이시면은 저희 털어불어도 한 뭐 3시간씩 녹화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이 허락한다면 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천 변호사께서는 또 8월 한 달 또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8월에 뭐 제 개인적인 거는 좀 차치하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잼버리가 좀 저는 인상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특히 순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동병상련 내지는 좀 약간 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순천만 국제정어박람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도에서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수고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형태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임 소재들이 나왔는데 이게 뭐 저는 반대로 순천 씨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굉장히 잘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에 있어가지고 또 치아와 축하의 말씀 드리고 싶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온라인의 일부입니다만은 물론 이 뭐 약간 호남 혐오 비슷한 얘기들이 좀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상적인 건전한 공론의 장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나 제가 여당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내 탓이오라고 해야 되는 정부와 여당이 무슨 뭐 째째하게 뭐 전북도 탓입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지없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냐 얘기도 좀 하고 뭐 이정현 대표님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도 같이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우리 호남에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좀 그런 부분은 조금은 잠재운 것 같아가지고 나름대로 보람 있는 8월을 보냈다 평가합니다. 이정현 전 의원은 그게 당론이면 내가 탈당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과격하게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사실 복당하신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수 MBC 창사 53주년을 맞이해서 풀어가고 있는 라디오 전망대 월간 털어불어 어떤 중앙 이슈를 좀 살펴봐야 되나 고민이 좀 됐습니다. 이 이야기로 시작할까 하는데 여수 MBC는 지역 공영방송사입니다. 서울 MBC와는 계열사 관계죠. 공영방송 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방송통신위원회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저희가 뭐 사전 녹음이어서 약간 좀 시점에 아쉬움은 있겠습니다만 24일까지 윤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를 요청을 했고 25일에 그대로 임명이 될 거다라는 이제 예측이 있습니다. 저희가 25일에 방송이 나가는데 과연 어떻게 돼 있을지가 이제 또 기대가 됩니다만 먼저 직접 또 청문회를 치르셨던 서 의원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제가 청문회 때문에 과방위로 옮긴다고 하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야 그거 어차피 임명할 거 아니야. 뭐라고 그 수고를 하고 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로 비춰봐서는 어쨌든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민들 관심이 아주 많았던 거죠. 지금 국민 대다수가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으로서는 부적격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해요. MB정부 시절 그 이동관의 행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죠. 당시 MB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게 뭐냐. 국정에 가장 우선순위로 뒀던 게 뭐냐. 저희는 아직 기억하건대는 방송장악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심에 이동관이 있었다. 이동관은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홍보수석을 거치면서 미디어법 날치기를 통과시키고 KBS 정연주 전 KBS 사장, MBC 등 공영방송과 YTN의 이사와 사장을 해임시키고 끌어내렸고요.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를 심하게 짓밟았던 장본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또 구본홍, 김인규, 김재철 이런 낙하산 사장들을 임명했고 이 낙하산 사장 임명에 반대하는 언론인들을 대부분 해지시키고 끌고 가고 그랬었습니다. 이번 주 21일이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이용마 기자의 그 기일이에요. 4년째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더 무겁고 아픕니다. 이용마 기자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찾아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그걸 유운처럼 생각하고 이 공영방송을 방송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이동관과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적극 맞서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청문회를 하면서 청문회의 가장 큰 핵심 주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방송 장악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그 아들 학폭 무마 의혹이었고요. 세 번째가 배우자 아내의 그 인사청탁과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 아니었어요. 방송장악과 관련해서는 이미 윤석열 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당시 국정원이 어떻게 해서 방송장악을 했는지는 충분히 많은 자료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의 대부분은 홍보수석실의 요구 또는 대변인실의 요구로 만들어졌다고 했고 또 국정원 직원은 진술을 통해서 그 자료들을 직접 홍보수석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후보자는
처음에는 전혀 모른다. 언론을 통해서 그런 게 있었다는 사실만 안다라는 정도 답변을 했고 예. 추궁이 계속 되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받았는데 가져오지 말았다고 하고 말을 살짝 바꿨습니다. 근데 계속 나는 모른다를 계속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걸 국정원과 홍보수석실이 이걸 만든 건 정당하냐, 이건 법위반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을 하지 않았지요. 가장 본질적으로는요, 본인이 알았다 몰랐다를 할 일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홍보수석이었는데 홍보수석실에서 그 자료가 만들어진 게 맞냐?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면 사과부터 했어야죠.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어야 하죠. 그리고 다시 앞으로는 이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 모른다,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홍보수석실 안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또 한편 이동관 후보가 나한테 죄가 있었으면 수사했을 거 아니냐라고 계속 뭐 떳떳한 듯 이야기를 합니다만 공소시효 지나서 수사 못한 거에 불과해서요. 그건 변명도 되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도 자체가 너무 뻔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많은 말씀 주셨는데 천하람 당협위원장께서도 이동관 후보의 청문회를 좀 보셨습니까? 우리 서 의원님 활약하시는 거 잠깐 보고 그랬는데요. 네. 우선은 이게 뭐 이런 것 좀 총평으로 놓고 보면 네. 일단은 올드보이들이 너무 많이 기환을 한다. 이게 MB 때 인사들은 뭐 다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친박계 인사들은 좀 잘 많이는 그렇게 많이 안 보이지만은 과거에 이제 소위 뭐 친이계, 친MB계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좀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여의도 문법을 좀 부수고 좀 진짜로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좀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합하는 것인가. 일단 저는 그런 게 한 가지 아쉽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방통위원장 정도면 이제 장관급이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뭐 새파란 사람을 쓸 수야 없겠지만은 이게 그 한 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 인재를 발굴해내는 기능들을 좀 해야 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은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의 뭐 청와대 비서관은 말할 것도 없고 행정관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이제 공직에 출마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 인재 풀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인재들을 많이 발굴하는 집권 시기가 돼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도 그걸 못해서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한동안 암흑기에 있었었는데 그런 면에서 누가 봐도 약간 귀에 있고 그다지 썩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자체가 정당 입장에서 별로 좋은 게 아니다라고 저도 경각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이제 MBC 분들 만나면 뭐 여수 MBC는 서울 MBC든 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무급으로 파업해야 되나? 이동관 위원장 오면 또 뭐 파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우리가 MBC에 계시는 분들의 생계를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은 이게 이제 권력을 잡으면은 항상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한상혁 위원장을 임명할 때 했던 얘기들이 그런 겁니다. 뭐 너무 친민주당 쪽 성향이고 뭐 언론 장악을 시도할 걸로 보이고 뭐 등등등해서 최근에 이제 TV조선 그 재승인할 때 그 점수 조작 이런 거 나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언론 조작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동관 후보자가 실제로 언론 장악을 어떻게 할지 뭐 할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 더 그런 거 안 할 것 같은 우리가 민주당을 비판할 때 했던 어떤 논리를 벗어나려면은 좀 더 중립적이고 참신한 인물을 발굴했다면은 좋지 않았을까. 사실 저도 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과 천하람 변호사와 저희가 월간 털어브로에서 그냥 털어브로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답변이 이동관 이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에 대한 그때 이슈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일반 시민들께서는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을 것 같다. 사실 언론 종사자분들께는 뭐 중요한 문제겠지만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네. 방통위원장 자리 자체가 이미 정치적으로 되어버렸다라는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것에는 변함은 없으십니까? 네, 저는 같은 생각이고요. 일단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언론 장악이라는 게 불가능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분들 가끔 이제 뭐 방송 많이 하는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뭐 이동관 그냥 모으면 피곤은 해지겠고 뭐 방송 좀 잘릴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사석에서 하세요. 아니 물론 그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언론 장악이 좋다는 것은 아니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약간 돌고 도는 거였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 그래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시겠지만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 나는 꼼수다 하시는 분이 막 무슨 하시던 분이 KBS 라디오를 진행을 하고 민주당 국회의원 얼마 직전에 하시던 분이 막 때려치고 바로 MBC 라디오 진행을 하시질 않나. 막 뭐 사실은 김어준 씨 같은 분이 또 거기도 공영 방송이죠. 뭐 교통 방송을 그렇게 오랫동안 비싼 돈 받으면서 해 먹지를 않나. 이런 것들 보면 약간 민주당이 막 이동관이 언론 장악하려고 하고 너네가 뭐 언론을 뭐 신여로 어쩌고저쩌고 이게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이동관이 언론 장악하는 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 뭐 민주당은 그럼 안 했냐 이렇게 돼서 이 이슈 자체가 이동관 위원장 이슈도 사실은 자녀 학폭이 아니었다면은 그냥 돌아가면서 집권한 사람들이 해먹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셨을 거고 국민들은 특히 이제 그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런 거였어요. 아니 뭐 공영방송 안 들으면 그만이야. 우리 유튜브 우리가 뭐 듣고 싶어 들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생각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예, 서 의원께 반론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난감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이긴 해요. 니나 우리나 그렇습니다. 굉장히 범죄적 행위들을 해놓고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잖아요. 다음에 다시 정권 잡으면 니도 처벌했잖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다이다이 예예 물타기하고 독인 개긴이 독인 개긴이요. 뭐 이런 식의 프레임들을 만들어가는 모습 그렇게 되면 국가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이가 맞죠. 이렇게 되면 다 죽어가 이제 다이다이로 영어로 한다면 그렇게 되면 되게 굉장히 조금 저는 그런 이야기 자체를 좀 저는 화가 좀 납니다. 이렇게 보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방송 코너를 폐지하려 한 적이 있느냐. 정부기관에서 방송인 블랙리스트 만들고 방송인의 성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방송에 개입한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동관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동관이 그걸 함에 있어서 국정원을 동원했단 말이에요. 국정원이 그 일을 한 게 범죄에 해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국정원을 조사했는데 국정원 조사 기록에 보니까 홍보수석실에 이걸 지시하고 홍보수석실을 보고했다는 내용들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범죄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과 니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보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성향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을 옹호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범죄 행위 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뭐 니놈이나 니놈이 똑같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국가 운영에 대한 근본이 흔들린다는 생각이 아주 크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음을 좀 지적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답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도 뭐 이 독인 개긴하는 문화가 좋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언론인들만큼 크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 이제 뭐 그런 겁니다. 네, 제가 뭐 지금 벌어지는 그리고 제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언론 장악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요. 언론 장악한다고 정권이 연장되는 거였으면은 정권 한 번 잡은 팀이 뺏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굉장히 라인업을 잘 짰습니다. 이거를 뭐 정말 범죄에 가깝게 막 블랙리스트인지 아닌지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굉장히 친민주당 성향의 라인업의 방송인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뭐 방송에 나온 사람들이 얘기하면 고지고대로 듣게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이렇게 미디어가 다변화되고 어차피 포탈의 언론 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시대에 언론 장악 이런 거 하려고 좀 이상한 짓들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이제 펼쳐놓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요 이야기는 마무리하고요. 창사 특집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월간 털어불어. 이번 달 이야기도 좀 해보면 국정 안정으로 키워드를 좀 잡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슈가 진짜 두 분께서도 서두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또 잼버리 사태 있었죠. 집중호우 있었죠. 뭐 묻지마 범죄 있었죠. 뭐 국회 차원에서 뭐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정리해야 될 이제 시즌이 된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또 국정감사도 예정이 돼 있고요. 어떤 이슈를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너무 이게 확장이 되면 제가 뭐 좁히겠습니다만 어떤 이슈에 대해서 논평하고 싶으신지 여쭙고 이야기 풀어가 보죠. 먼저 이번엔 천하람 변호사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잼버리와 묻지마 범죄를 묶어봤는데요. 이게 두 개가 되게 다른 것 같지만은 제가 이 두 가지 사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을 보면서 느끼는 게 너무 단기적이다. 약간 올드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게요. 저는 잼버리가 실패한 거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여러 어떤 문제 의식들이 있을 겁니다. 뭐 새만금으로 한 거부터가 잘못이고 뭐 예산 따내려고 제밥에 관심 있었고 뭐 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역할 분담도 엉망이었던 것 같고 다 좋은데 다 좋진 않죠. 다 안 좋은데 제가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이거 너무 국가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다라는 그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하다 보면 너무 덥고 해가지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수습하는 방식이 민간 그 축구 구단이죠. 우리 전북현대잖아요. 거기 전주에. 전북현대 전주성을 무조건 비워라.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그게 뭐 좀 별로인 것 같으니까 상암으로 갈 건데 이미 근데 전북현대는 한 경기를 쉬어야 되는 일정이었어요. 상암에 이제 가가지고 FC 서울 니네 잔디 어떻게 열심히 가꿨지만 어떻게 사든 상관없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이미지 실추의 위기고 잼버리 해야 되니까 잔디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우리 여기 잔디에다가 무대 깐다. 그러고 나중에 우리가 뭐 복구해주든지 할게. 그리고 한 자리에 모으기도 힘든 K-팝 스타들을 막 2, 3일 만에 다 끌어모아요. 말로는 KBS가 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뭐 온전하게 KBS가 했겠습니까? 그게 KBS가 그걸 할 수 있는 수준이면은 뭐 할 수 있는 수준일 수도 있죠. KBS를 너무 폄하할 건 아니고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바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안 좋은 과거에 우리가 하라면 해, 까라면 까. 그리고 뭐 대기업 너희 뭐 연수원 이런 거 다 개방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지나가지고 대통령과 여당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자유를 얘기하고 민간 주도를 얘기하는 시대에 근데 막상 위기에 닥치니까 또 올드보이들이 과거의 국가주의적인 행태로 야 우리가 까라면 까야지 뭔 니네가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저 굉장히 후진적인 행태였다고 해서 저는 빨간불이 한번 느꼈고요. 그 다음에 묻지마 범죄에 관련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아마 국민들의 호응은 높을 겁니다. 국민들은 아마도 더 높은 확률로는 사형을 집행해라라고 하시겠지만은 근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가 우리가 되게 좀 잘해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언터처블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받은 사람들은 손을 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를 들면 감옥 안에서 더 다른 범죄를 저질러도 뭐 나한테 어쩔 거야. 가 돼서 보통은 교정공무원이나 다른 죄수들에게 있어가지고 다른 범죄자들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위협이 되거든요. 그럼 미국 같은 데는 또 이런 사람들만 따로 모아놓는 막 슈퍼맥스 교도소 같은 거 만들고 막 이게 아무튼 논의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너무 그때 처방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땜질식 처방이라고 하는 특히 잼버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과거의 어떤 국가가 하면 무조건 해야지라고 하는 국가 주도의 전체주의식의 해결책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잼버리 사태와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너무 단기적인 처방 그리고 국가주의적인 처방이 독이었던 것 같다라는 논평 주셨습니다. 서동용 의원께서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논평을 좀 주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전체주의적 처방 그리고 단기적 처방 이게 과거 그 권위주의 정부 전두환 박정희 그런 때는요 이런 사건이 가끔 터져요. 그러니까 가끔 터지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전체주의적인 처방을 들이대는 거에 대해서 민주주의 후퇴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하고 그랬던 건데 지금은 사고가 계속 터져요. 이 윤석열 정부는 정말 무능하다. 근데 무능하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무능한데 오만하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강해서
지금 이 사건 하나하나를 따로 짚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네. 요즘 민주당이 되게 복잡하고 힘들어요. 워낙 사안들이 많이 터지니까요. 이걸 하나하나 대응하기에 너무 숨이 차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왜 제대로 대응 안 하냐고 좀 비판하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예. 잼버리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잼버리에 대해서 하여튼 이게 전 정부 탓하다가 안 되니까 좀 전북 탓을 하고 그럽니다. 이게 이미 1년 전에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문제 제기한 건 이미 유튜브로 충분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큰 문제 생길 수 있다 준비하라. 그랬더니 그때 당시 여가부 장관이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그랬죠. 아주 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우리 당의 김윤덕 의원이 국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등등에 관해서는 아까 천하람 변호사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 지적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폭우 당시 사망한 해병대 최수근 일병에 대한 그 일처리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숨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미 경찰에 넘어갔던 사건 기록을 다시 되찾아와서 일부를 빼고 다시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좀 그렇게 짬짬이로 해먹고 싶으면 사전에라도 하든지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사전에 그걸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 생기고 나면 그걸 폭력적이고 굉장히 거칠게 수습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분명히 남아 있는 거고요. 오송지하차도의 참사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사과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그 문제 해결도 못 하고 있습니다. 뭐 조사를 해서 감사를 해서 좀 그 경찰에 그 수사 의뢰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하급 공무원들이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충북도지사, 청주시장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그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사 의뢰했어야 되지요. 우리가 최소한 정권을 잡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 당이라고 해서 봐주지는 않겠다. 누구라도 책임 있는 사람 책임을 묻겠다. 그래야 이 허망한 사고로 인해서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그 국민들이 이렇게 되면 계속 불만들이 누적될 수밖에 없고 지금 작년에 그 이태원 참사를 포함해서 사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마무리를 해주시죠. 예, 좀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문명국가 정부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알겠습니다. 8월을 정리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요. 참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이렇게 일이 많았나 싶은 생각은 참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수 MBC 창사 53주년 특집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간 털어불어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 이슈 내년 4월에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총선이 있고 총선 이야기 곁들여서 지역 이슈는 좀 해볼까 하는데 지역 이슈가 그동안에는 털어보러 시간을 좀 세세하게 저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거는 그거대로 또 하면 되겠습니다만 특집성으로 저희가 이야기해볼 것이 또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아무래도 총선의 쟁점이 될 것들 그리고 총선에서 또 들고 나오실 공약 사업들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총선은 다 나오시는 거죠? 이걸 먼저 여쭤봤어야 되는 건가 싶고 만약에 또 여쭤봤는데 저 안 나올 건데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니까 다 줄만 하시는 거죠? 아니 뭐 의원님이 현역 의원님이시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예 저도 이래놓고 안 나가면 진짜 약간 거의 유주얼 서스펙트급 반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서 의원님 뭐 당연히 출마를 하시는 겁니까? 공식화하신 것은 뭐 아직은 공식화를 한 적은 없는데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초선이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8개월 조금 덜 남은 시점에서 지역으로 국한해서 내년 총선의 쟁점이 될 지역 이슈 좀 이야기해볼까 싶은데 뭐 아직 선거구가 획정이 또 안 됐고 그게 가장 큰 이야기겠지만 그거 포함해서 혹시 또 고민하고 계신 게 있다면 이야기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서는 선거 제도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있습니다. 예. 선거 제도는
뭐 몇 가지 뭐 지점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첫째 소선거 구조를 할 거냐 중대선거 구조를 할 거냐의 문제, 비례대표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와 비례 의원을 몇 명으로 할 거냐의 문제 등이 있는데요. 우선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는 우선 그 소선거구제냐 대선거구제냐 관련해서는 지금 중대선거구제의 강력한 추진자인 김진표 국회의장마저도 중대선거구제는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하고 도 단위에는 소선거구제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봐서는 최소한 전라남도는 소선거구제로 갈 것 같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측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뭐 논의된 내용들을 보면 그게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소선거구제로 가는 경우 선거구제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 전에 비례대표 숫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를 하자. 지금 현재는 전국 비례고 비례 숫자가 47명인데요. 예. 권역별 비례를 하려면 비례 숫자가 훨씬 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 75명까지 하자. 그러면 지역이 225명으로 줄어들 텐데요. 그 75명까지 하자라는 주장부터 한 65명 정도로 하자라는 주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봤을 때 65명 정도라고 보면 일단 전남에서 지역구가 한 석 내지 두 석 정도는 줄여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그런 선거제도에 대한 고려가 없어도 사실 전남 인구가 줄어서요. 그 선거구 하나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도 사실 있기도 해서 선거구제가 개편되면 두 석 정도는 줄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되는 두 석 정도 줄게 되면 선거구가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는 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안 줄고 지금 그대로 가는 경우 선거구가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순천은 상한을 넘었고 전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어쨌든 순천이 단독으로 2명이 될 가능성 지금 시스템 그대로 가는 경우 이게 가장 높은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여수는 어쩔 거냐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여수가 어떻게 되건 간에 순천이 여수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순천이 단독으로 2명 가는 것. 이거는 좀 상수처럼 봐야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권역별 비례로 가는 경우 지역구가 줄어야 하기 때문에 순천이 단독으로 하나 여수가 단독으로 하나 이럴 가능성도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지역에서 천하람 변호사께서 생각하시는 그리고 네. 많은 지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이정현 전 대표와 천하람의 출마 어떻게 어디로 나올 것이냐 뭐 이걸까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욕심 같아 가지고는 경선하고 이러면 좋죠. 그러니까 저희가 전남에서 당 대표를 하셨던 분과 당 대표에 나갔다가 떨어진 사람이 경선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럼요. 일입니다. 예, 저도 예. 사실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일단 제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요. 무엇보다 뭐 농담이면 이기고 지고의 문제보다도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전남, 광주, 전북에서 갖고 있는 인재의 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빈약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정현 대표님도 여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가지고 천하람과 내가 지금 여기 이거 하나 지금 가지고 좀 싸우는 경쟁하는 구도로 가기에는 이럴 게 너무 많다. 좀 이상하다. 그래서 광주와 전남 전체를 놓고 어디로 갈지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지금 원론적인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서 의원님께서 아까 잘 설명해 주셨듯이 아직까지는 선거 제도나 아니면 선거구의 분할이라는 게 어떻게 갈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신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제도가 유지되고 순천이 2개로 분구가 정상적으로 된다면은 같이 아마 출마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광주 출마도 지금 좀 염두에 두고 넓게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천하람 변호사가 이정현 전 대표가 순천으로는 안 나온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바람에 광양곡성구로 나올 거라는 소문이 쫙 커져가지고 그랬죠. 네. 근데 뭐 지금도 그 소문은 충분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예, 제가 이게 그 라디오 인터뷰다 보니까 저도 좀 축약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정현 대표가 어디 출마하는지는 그건 이정현 대표님이 얘기하셔야 되는 거지. 그 제 말 듣고 막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튼 저의 얘기는 참고 사항에 불과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아무래도 지역에서의 쟁점은 공천입니까, 의원님? 변함없이?
뭐 이제 공천이 물론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늘 지금도 계속 관심을 가장 크게 쓰고 있는 부분은 역시 광양만권 전남 동부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네. 이 탄소 중립 시대 포스코는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여수 화학산단은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정말 그 기업들은 사활을 건 차대한 문제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역들은 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의 산업 기반들이 어떻게 유지되거나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이 뭘 할 것인가의 문제는 또 남아있는 문제인데요. 안타깝게도 지역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크지를 않아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제가 요즘 가장 많이 고민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포스코의 경우도 이제 지금 탄소 중립 시대 가장 큰 문제는 석탄을 쓸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넘어오는 그 3000년 된 철기 시대가 내내 철광석을 석탄으로 녹여서 쇠물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석탄을 쓸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그래서 수소를 환원시켜서 철강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계획이긴 한데 네. 그 계획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뭐 제품을 생산하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경제성 있게 생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포스코를 포함한 철강 업체에서는 수소하는 철강을 국가의 첨단 산업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들이 좀 낫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제가 또 노력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2차 전지가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로서 분명히 이야기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그게 과연 지금 우리 지역에서 2차 산업 기반들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느냐 하는 것들은 또 굉장히 큰 문제예요. 2차 산업 2차 전지는요. 첫째 2차 전지의 소재를 생산하는 산업과 2차 전지를 제조하고 생산하는 조립하는 생산량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사용 후 배터리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예. 문제가 또 다른 산업 영역입니다. 이 세 가지 산업 영역 중에 이 광양만권은 전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판을 짜가야 하느냐. 그리고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많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게 단지 기업이 돈을 버는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지역의 고용을 더 창출하고 기업 발전에 더 좀 도움이 될 만한 산업 구조는 어떻게 짜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요. 예. 저는 요즘도 그런 문제를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 총선도 역시 광양만권에서는 그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고 누가 가장 큰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뭐 공약 사항들 아니면 이제 이런 쟁점들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총선 출마 대비로 공약을 만약에 세우고 계신 게 있다면 혹은 세울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시는지 나눠주실 수 있는지. 예. 근데 저희가 대놓고 공약이라고 하면 이거 사전 선거 운동 될 수 있어가지고 아무튼 저희 그냥 이제 생각. 네, 착안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막 시원시원하게 중앙에서 그거 뭐 순천에 의대 하나 만듭시다 막 이러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다음 총선 전까지 그렇게 쉽게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의대를 신설합시다라는 얘기를 공약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좀 진부해진 물론 뭐 하겠지만 많이들 그런 상황이고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해룡 순천 이제 신대 해룡면 관련해 가지고 선거구 획정 문제도 굉장히 큰 쟁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네. 역시나 조금 남겨져 있는 문제인데 그럼 이제 제가 착안할 수 있는 지역의 좀 지역 밀접형은 이런 겁니다. 저는 순천과 여수 광양이 조금 더 밀접한 한 개의 생활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밀접하지만은 그리고 그런 조금 더 밀접성을 바탕으로 해서 창원 특례시와 유사한 형태의 특례시 전환 같은 것도 길게 봐서는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은 좀 길게 봐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광양만권 통합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그냥 통합만 합시다라는 얘기는 좀 뻔해요. 예. 그러면 결국은 생활권이 되고 우리가 소속감을 느껴야 되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요새 지금 철도 전문가분들하고 해가지고 순천, 광양, 여수 사이에 그 광역 도시철도죠. 그러니까 지하로 다니는 건 아니니까 지하철은 아닙니다만은 광역 도시철도가 가능할지를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여천에서 여수 엑스포 구간이 복선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제 몇 가지만 기술적으로 해결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좀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대전하고 세종하고 청주도 그런 약간 광역 도시철도 같은 것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는 드는 돈이 거의 세 발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이게 뭐 자꾸 뭐 철도와 관련된 것만 하려는 건 아닌데 지금 보면 진주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이게 그 내륙 고속철도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경전선 구간이 연결이 되면서 광양역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진주에 가시는 분들이 경남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순천에서 분기해가지고 진주로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빨라요. 지금 경전선 고속화가 돼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면 수서행 뭐 SRT도 조금 생기고 했습니다만은 전라선이 항상 10,000원이거든요. 맨날 표 구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진짜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진주행 그 수요를 좀 땡겨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국토부 쪼아서 이제 코레일 해가지고 너무 쪼은다는 얘기를 너무 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증차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순천이 결국은 산업이 상대적으로 약함에도 불구하고 동부권의 중심으로 기능하는 거는 결국 교통의 헤게모니를 그렇죠. 쥐고 있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잘 권역 내에서 잘 다듬는 그런 부분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께서는 뭐 광양만권 통합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교통망 확보를 통해서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서 의원은 어떤 생각들을 좀 하고 계세요? 일단요 제가 그 여수 순천 광양 삼시 통합에 관해서는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통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일 통합을 하려면 통합 주체가 되는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늘 정치인들이 기회만 되면 적은 지자체 단위로 나누어서 서로 뺏어먹기 사업들을 하는 이런 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통합을 하려면 통합의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먼저 통합의 마인드를 가지고 15년, 20년 후에 통합까지를 생각을 하면서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혐오 시설을 내가 먼저 받아주고 좋은 시설들을 상대방한테 양보하는 그러한 미덕들을 통해서 마음들을 좀 얻어야 할 겁니다. 어차피 여수, 순천, 광양이 통합된다면요. 통합의 중심지는 뻔합니다. 해룡하고 율촌하고 광양 세풍지역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공공시설이든 어떤 좋은 시설들이 예컨대 직선거리를 1km만 더 가면 지자체를 넘어가는데요. 그게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흔쾌히 양보하는. 그래서 여기를 삼시 통합시의 중심으로서 인프라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서로 해야 해요. 그래야 마음들이 얻어지는 것이지 지금처럼 모든 건 내 지역에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통합 주장하면 절대 통합을 시민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 하는 생각들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방금 천하람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이제 교통망 돈 드는 일이에요. 돈 드는 일인데 지금 올해 6월까지 세수 부족분이 한 20조가 넘습니다. 한 30조 가까이 된다라고 뭐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예. 정부에서 절대 금액을 말을 안 합니다. 세수 부족이 맞냐? 맞습니다. 얼마냐? 저희가 아주 추계 중입니다. 저희 지금 예측으로는 올 연말까지 80조, 많게는 80조, 적게는 한 65조 정도. 올해만요? 올해만요.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그렇죠. 세수가 안 예. 거친 게요. 이제 지금 정부 각 부처에서요. 내년도 예산 전부 감액 감축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돈 드는 토목사업은 못하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재정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뭐 비전을 제시하고 전망을 주는 건 좋은데요. 그러나 현실 가능성, 실현 가능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지금 경제 구조가. 예. 참고로 IMF가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2.6%, 한국은 1.4%로 예측합니다. 한국만 나쁩니다. 전 세계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세수 부족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 진행의 중단 이런 게 내년에 많이 일어날 걸로 보여져서요. 굉장히 걱정입니다. 참 이 공약이나 아니면 뭐 생각들을 좀 이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도 많은 또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더 추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세수 부족이라고 하는 게 한 30초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짧게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할 거는 합니다. 할 거는 하는 것이고 또 부동산 경기가 어찌 보면 좀 정상화되면서 세수가 좀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길게 봐서 어찌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 특히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탄소 중립과도 연결돼 있거든요. 철도 교통망을 우리가 확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수가 부족해도 그래도 할 거는 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핵심적인 거는 그래도 하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또 생각하고 계신 게 또 있으십니까? 뭐 말씀은 안 하시고 이제 천하람 변호사 이야기에 대한 반론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전남 동부권, 그러니까 광양 만권의 산업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가 가장 관심입니다. 예. 아까 그 수소하는 철강과 2차전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수소 공급망의 확대를 위한 지금 저 용역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탄소 중립 시대에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우리 광양 만권의 광양과 여수 화학산단의 이 에너지는 어떻게 충당이 가능한 거냐, 이를 위한 그 해상풍력단지를 우리가 따로 만들 수 있는 거냐, 뭐 등등과 관련한 고민들이 되게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좀 그래도 정치하시는 분들이 늘 지역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광양 만권의 문제다, 이걸 광양의 문제이거나 여수의 문제이거나 순천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소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나름 풍성하게 저희가 창사 특집 맞이해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수 MBC 창사 53주년 특집으로 준비한 라디오 전망대 월간 털업으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죠. 더불어민주당 서동룡 의원,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